위기의 순간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나라만이 남아 있었죠. 루블이 무너지고 거리가 정적에 잠긴 그날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러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그 한 문장이 제국의 자존심을 붙잡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계산도 없는 기다림. 그러나 그 기다림은 세대를 넘어 기록이 되었죠. 2025년 러시아 외무부의 한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핵심 기술을 동양의 작은 나라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안다고 이런 거래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기술의 소비자일 뿐인 나라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팔아넘긴다는 건 굴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부의 표정이 너무 절박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 거리엔 급여를 못 받은 연구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샤빈 페트로프입니다. 오랫동안 로켓 추진체 설계를 담당했고 오늘은 오래전 그때의 오만함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1996년 여름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지 5년째였지만 그 여파는 끝나지 않았어요. 연구소 복도엔 급여 명세서가 나뒹굴고 있었고 루블화는 휴지 수준이었죠. 30년 넘게 몸담은 동료들이 하나둘 외국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안카라 엔진 설계도가 이제는 빚을 갚는 물건이 됐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모를 나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회의실 테이블 위엔 불곰사업이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갚지 못한 차관 대신 무기로 상환하겠다는 거였죠. 한때 세계를 두 동강 냈던 초강대국이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 기술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현실이 뼈아팠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비웃으며 한국이 우리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 안에 냉소가 퍼졌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소련의 로켓 기술은 세계 최고였고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미국과 경쟁하던 시절의 영광이 아직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지시였죠.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기엔 배가 너무 고팠고 월급을 받기엔 나라가 너무 가난했죠. 그렇게 한국과의 첫 만남이 정해졌습니다. 며칠 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 온 기술진이었는데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여느 구매자들과 비슷해 보였죠. 통역사를 통해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팔는 사람이고 그들은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보통 구매자들과 달랐습니다. 가격을 묻거나 납기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연구소 건물의 구조를 살피고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모든 걸 기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낡은 노트에 뭔가를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노트에 적힌 내용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다음 날 연구소 분석실에서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T-80 전차와 미사일 엔진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한국 팀 리더가 앞으로 나와 도면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방식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은 대략 훑어보고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연소 사이클 부분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치를 짚으며 뭔가 계산하는 모습이었죠. 입술을 움직이며 속으로 수식을 외우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러시아 엔지니어가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뭘 하는 거냐고 물었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도면의 특정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고 누구는 치수를 손으로 직접 재고 있었죠. 그 집중력과 섬세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면 속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연소실 압력 수치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물었고 다단 연소 사이클에서 온도 편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추진체 분사각도 설계 근거까지 묻더니 심지어 엔진 내부 냉각 시스템 구조에 대한 질문도 쏟아냈죠.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통역사도 당황할 정도였어요. 전문 용어가 많아서 통역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우리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구매자가 아니라 연구자의 질문이었으니까요. 한국팀은 단순히 무기를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고 우리가 쌓아온 지식의 뿌리까지 파헤치려 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국팀이 요청했습니다. 내일도 분석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일찍 연구소에 출근한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분석실 불이 켜져 있고 밤새 누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였죠. 확인하러 갔더니 한국 기술진이 여전히 도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수기로 적은 계산식이 빼곡했고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휴지통엔 구겨진 메모지가 가득했고 그들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겁니다. 우리 러시아 엔지니어들도 이미 퇴근한 시간인데 말이죠.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미친 사람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이 기술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미래를 바꿀 기회였고 나라를 일으킬 씨앗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이 도면 속 설계 오류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T-80 전차 포탑 회전 기어 부분에서 응력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러시아 설계자가 만든 도면인데 서울에서 온 젊은 기술자가 그걸 찾아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검토 지시가 내려갔고 우리 팀이 밤새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측이 맞았습니다. 미세한 수치 오류였지만 장기 운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떻게 단 사흘 만에 찾아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저들이 도대체 뭐냐는 의문이 터져나왔죠. 불안감이 우월감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 있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기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이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유출이라는 거였죠. 또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들은 배우려고 온 거지 사러 온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단호했어요. 계약은 진행한다는 지시였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 이어졌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한국 기술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분석실에 앉아 뭔가 기록하고 있었죠. 컴컴한 밤인데도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의 눈엔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비쳐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진짜 경쟁은 그날 시작됐습니다. 서구도 동구도 아닌 제3의 나라가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고 우리는 그 시작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오만함도 그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작은 나라로만 봤던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기술진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매일 아침 8시면 그들은 분석실에 도착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정이 주말에도 계속됐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오후 5시면 퇴근했지만 한국팀은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이건 성실함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도면 한 장을 보는데 서너 시간씩 쏟아붓고 계산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통역사가 말하길 저들은 식사 중에도 기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젊었을 땐 저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실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T-80 전차의 엔진 출력 데이터를 재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미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가 있는데 왜 또 측정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답을 내놓았죠. 러시아 기술진을 못 믿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계약상 그들에게 검증할 권리가 있었고 우리는 실험실 사용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한국팀은 낡은 엔진 하나를 가지고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2명이 참관했는데 그들이 하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전해왔어요. 센서 배치부터 측정 방법까지 우리와 달랐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양식도 자기네 방식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실험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다음날 아침 결과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와 한국 측이 측정한 데이터 사이에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오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출력 수치에서 약 3%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측은 왜 이런 오차가 발생했는지까지 분석해서 보고서에 적어놨습니다. 연료 주입 각도와 연소실 온도 편차 때문이라는 거였고 심지어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더 꼼꼼하다고. 또 다른 동료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니라 기술 평가라고 지적했죠.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우리는 파는 사람인데 사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측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거였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 팀이 매달렸고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 측이 맞았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아무도 발견 못한 오류였어요. 그 보고서가 모스크바 본부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저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줘도 되는지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연구소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너무 많은 걸 알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계약을 어기면 차관 상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고위 인사가 물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저를 포함한 몇몇 엔지니어가 발언 기회를 얻었죠. 동료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너무 빨리 배우고 있고 우리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한다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었죠. 다른 동료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동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들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팀은 위험하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위 인사가 물었죠. 무슨 뜻이냐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라고. 그들은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했으며 우리가 놓친 오류를 찾아냈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동등한 기술자의 자세라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그들이 배우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멈춘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를 지었죠. 고위 인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뜻이냐고 대답했어요. 진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국은 그 시간을 절약하려는 거고 우리는 그 대가를 받는 거라고 설명했죠. 어차피 10년이면 그들도 독자 개발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계약은 유지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죠. 무시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존중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 리더를 따로 만났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했어요. 자신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고. 러시아 기술을 존중하지만 그대로 복사할 생각은 없다고.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사는 거였어요. 우리 기술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가려는 거였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위협받는 느낌도 있었고 묘한 자극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던 걸까요? 소련 시절의 영광에 취해 발전을 게을리한 건 아닐까요? 한국팀이 밤새 분석실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류를 찾아낼 때 우리는 왜 그걸 못 봤습니까?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자세의 격차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를 나서는데 분석실 불빛이 또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 기술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죠. 한 명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에 뭔가 빼곡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저를 떠올리게 했어요. 기술에 미쳐 밤을 새우던 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시절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블이 무너지고 월급이 끊기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까요? 한국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의 밤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피곤조차 기술의 일부였고 집요함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방정식을 풀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이해했어요. 기술은 근성에서 자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러시아의 철이 한국의 열에 녹아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계승이었고 의지의 전달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서 기술을 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협력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에 들게 했어요.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루블이 폭락했죠. 하루아침에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고 은행 앞엔 급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상점마다 가격표를 하루에 3번씩 바꿨고 빵 한 덩이 값이 아침과 저녁이 달랐죠. 연구소는 더 심각했습니다. 월급이 석 달째 밀렸고 난방이 끊겨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외국 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죠. 30년 함께 일한 선배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말했죠. 불곰 사업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상부에선 중단 검토에 들어갔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한국도 당연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다려주겠냐는 거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루블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 외국 기업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독일 방산업체가 계약 중단을 통보했고 프랑스 기술 컨설팅 회사도 철수를 결정했어요. 이탈리아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장비를 싣고 떠났죠. 거리에서 외국 기업 간판들이 하나둘 내려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끝난 건가? 우리에게 남은 건 뭔가 하고 말이죠. 그때 한국 정부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고 누군가 전문을 읽어내려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며 계약 이행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한 줄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다시 읽어달라고 했고 통역사가 한 번 더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였어요.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외교적 수사인지 진심인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며칠 뒤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왔습니다. 진심이라는 거였어요. 계약은 유지하되 러시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메시지였죠. 동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사업적으로 손해인데 왜 기다려주느냐는 거였죠.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계산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의 이익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손해였죠. 루블 가치가 떨어졌으니 받을 돈도 줄어든 셈이었고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기다린다는 게 이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한국이 뭘 바라는 거냐고 물었죠. 대답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건지 모른다고. 그냥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료가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죠.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루블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연구소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 전화가 왔고 상황이 어떤지 물어왔죠. 재촉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투였어요. 어느 날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계약서를 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러 온 거였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괜찮은지, 겨울 난방은 해결됐는지 물었죠. 이상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힘들 때 떠나면 신뢰를 잃는다고, 지금은 함께 버틸 때라고 했죠. 통역사를 통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변변한 반찬이 없었어요. 감자와 빵이 전부였죠.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봤는데 살 게 없었다고, 있어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났다고 말했어요.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노란 포장이었습니다. 초코파이였죠. 아빠 이거 하나 나눴다며 웃었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사둔 거라고 했습니다. 아껴뒀다가 오늘 나눠 먹자고 했죠. 포장을 뜯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집에 있다는 게 말이죠.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한국 과자가 우리 집 찬장에 남아있다는 게 묘했어요. 딸이 초코파이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조각을 제게 주고 한 조각은 아내에게 줬죠. 자기는 포장지에 묻은 초콜릿을 하찼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과자 하나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거의 사라졌다고, 있던 것들도 다 동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가끔 보인다고, 비싸지긴 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한국 회사들은 아직 러시아에 있다고,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만 남아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어제 수리기사가 집에 왔다고, 몇 년 전에 산 한국산 세탁기가 고장나서 전화했는데 정말 왔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는 지난주에 한국산 텔레비전을 샀다고, 가격이 좀 올랐지만 여전히 팔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브랜드 간판을 봤다고, 다른 외국 기업 간판들은 다 내려갔는데 그건 그대로 걸려있더라는 얘기였죠. 식당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은 왜 안 떠나는 거냐고, 손해인데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고 했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러시아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전략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남아있다는 것. 그게 러시아인들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상점 절반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한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사무실이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뢰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초코파이 하나, 수리기사 한 명, 켜진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의미가 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해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연구소에서도 외투를 입고 일했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됐습니다. 계약은 유지됐고 연락은 이어졌죠. 한국 기술진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도 러시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일정을 소화했어요. 추운 연구소에서 함께 도면을 검토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면서 실험을 이어갔죠. 어느 날 한국팀 리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함께 버티자고, 러시아가 다시 일어서면 더 좋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통역사를 통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 계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킨다고 말했죠. 집에 돌아와 딸이 또 초코파이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가 가져왔다며 신기해했어요.
요즘 과자 구하기 힘든데 그건 가끔 보인다고 친구 엄마가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구나. 기술도 계약도 아닌 신뢰가 쌓이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루블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릴 때 함께 버틴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러시아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게 초코파이 한 조각에도 담겨 있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적었어요. 기술은 팔 수 있지만 정은 팔 수 없다고. 한국은 정을 팔지 않고 나눴다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기억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1999년 봄이었습니다. 불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으로 장비 이전이 시작됐어요. T-80 전차와 미사일 부품들이 컨테이너에 실렸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감한 기술 부품들은 직접 이전이 불가능했어요. 미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때문이었죠. MTCR이라는 국제 협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정 부품들은 실물로 넘길 수 없고 도면으로만 제공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실물을 원했습니다. 도면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였죠. 회의가 열렸고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보내자는 거였어요. 작동하지 않는 전시용 모델이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 결과였죠.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안까라 엔진의 핵심 부분을 모형으로 제작하는 작업이었어요. 연구소 기술진이 투입됐고 작업은 2달 넘게 이어졌죠. 제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매일 작업장을 돌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죠. 중요한 연결부를 생략하고 핵심 기계 장치를 빼내는 작업이었어요. 어느 날 작업반장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냐고. 어차피 작동 안 하는 모형인데 대충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였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대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밀하게 만들되 작동은 안 되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작업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상부에서 검수관이 내려왔습니다.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검수는 이틀 동안 이어졌고 결과는 합격이었죠. 모형은 정밀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한 거였어요. 포장 작업이 시작됐고 목재 상자에 모형이 담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교육용 전시 모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으로 출하되는 날 작업장에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죠.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할까 아니면 이해할까 하고 말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형을 잘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안도했어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계약을 이행했다는 게 다행이었죠. 하지만 한 달 뒤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식 문서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제목은 모형 검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었죠.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어요. 정밀한 모형을 제작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2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고서엔 사진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모형을 분해한 사진들이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모형을 완전히 해체해서 내부를 조사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형 속 일부 부품이 실제 작동 가능한 진품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의 핵심 분사 노즐이 그대로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형은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진품 부품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속으로 외쳤죠.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 측은 이 부품이 의도적으로 포함된 건지 실수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식적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조사팀이 구성됐고 당시 제작 과정을 담당했던 모든 인원이 소환됐어요. 작업반장부터 포장 담당자까지 한 명씩 조사를 받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독 책임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작업 기록을 뒤졌습니다. 설계도와 제작 일지를 대조했고 포장 과정까지 전부 재검토했죠. 그리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작업 중간에 부품 교체가 있었던 겁니다. 모형용으로 제작한 더미 부품이 손상돼서 급하게 창고에서 예비 부품을 가져왔는데 그게 실제 사용 중이던 진품이었다는 거였죠. 담당자가 둘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실수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심각했죠. 본부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누군가는 이건 국제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형을 분해해서 진품을 발견했고 그걸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렸어요. 만약 악의가 있었다면 조용히 가져갔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요청했어요. 이게 의도인지 실수인지 물어본 겁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직하다고. 이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했다고 했죠. 며칠 뒤 한국 측에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실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문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해당 부품의 반환을 요청했죠. 규정상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반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부품을 분석하긴 했지만 이건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아니니 돌려보낸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분석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까지 함께 보내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석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전부 공개한 거예요. 투명했습니다. 숨길 수 있었는데, 숨기지 않았고 가질 수 있었는데 돌려준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은 도둑이 아니라고 기술자라고 했죠. 그 사건 이후 러시아 내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술을 배우려는 나라 정도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급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자는 거였죠. 기술 이전 범위를 늘리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었어요. 모두가 동의했죠.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다행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직이 문을 더 크게 열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의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기술은 숨길 수 있지만 신뢰는 숨길 수 없다고 적었죠. 한국은 진품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숨기고 가져가거나 정직하게 보고하거나 그들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게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더 큰 신뢰를 만들었죠. 생각해보면 한국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밤새 도면을 분석할 때도 정직했고 설계 오류를 발견했을 때도 솔직했어요. 루블이 무너졌을 때도 약속을 지켰고 이번에도 정직을 택했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기술보다 도덕을 우선하는 자세였죠. 다음 날 한국 기술진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반환된 부품을 직접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실수로 받았지만 정당하게 돌려준다고 했죠. 통역사를 통한 말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어요. 부품은 온전했습니다. 분석했다고 했지만 손상이 없었죠. 오히려 깨끗하게 세척돼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분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상세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촬영했고 어떤 측정을 했는지 전부 기록돼 있었죠. 심지어 개선 제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부품의 내구성을 높이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료 한 명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훔친 게 아니라 연구한 거라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까지 우리에게 돌려준 거라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웠고 그 배움을 공유했죠. 이게 기술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고, 이해한 건 발전시키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한국이 부품을 돌려줬다고, 그것도 분석 자료까지 함께 보냈다고 말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가 보다고 대답했어요. 정직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고,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선택하는 게 진짜 현명함이라고 설명했죠. 몇 주 뒤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로호 우주발사체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참여한다는 소식도 포함됐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겁니다. 우주기술 협력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나왔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정직함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쌓아야 한다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배웠다고 말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러시아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연구소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죠.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로호 프로젝트가 본격화됐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여러 명이 한국 파견 명단에 올랐어요. 저는 모스크바의 남아기술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본부에서 문건 하나가 내려왔어요. 외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죠. 아시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평가라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문건을 읽었는데 한국 관련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백인 국가 중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파트너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구 규모와 영토 확장 가능성 때문에 장기적 위험 요소로 분류됐고, 일본은 역사적 갈등과 북방 영토 문제로 협력 한계가 명확하다고 평가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역사적 분쟁이 없고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였어요. 문건을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식 문서에 이런 평가를 적고 있었으니까요. 동료에게 문건을 보여줬어요. 그도 놀란 표정이었죠. 이게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외무부 고위급 회의를 거쳐 작성된 문건이라고 설명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특별하게 인정받고 있다고,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일관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죠. 루블 위기 때 남아있었고 진품 부품을 발견했을 때 정직했으며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였어요. 며칠 뒤 더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공식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됐다는 거였어요. 외무부 발행 지도집이었는데 동해상의 작은 섬에 독도라는 이름이 명시돼 있었죠. 일본이 즉각 항의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응하지 않았어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표기했다는 입장만 밝혔죠. 연구소 식당에서 이 얘기가 화제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건 외교적 결정이라고,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신호라고 했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일본과는 영토 분쟁도 있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 당연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동료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중립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한국 편을 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믿기로 한 거였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제가 회복되면서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 표정도 밝아졌죠. 걷다가 주차장을 지나치게 됐는데 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많이 보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드물었는데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차가 인기라고. 이웃집도 지난달에 한국차를 샀다고 했어요. 왜 한국차를 선택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했죠. 믿을 수 있다고들 한다고. 경제 위기 때도 안 떠난 회사니까 차도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딸이 끼어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도 한국 제품을 쓴다고, 텔레비전이 한국 거라고 자랑하더라는 얘기였죠. 쇼핑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을 지나치는데 삼성과 LG 로고가 크게 보였어요. 매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죠.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잘 팔리느냐고 판매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죠. 이유를 물었더니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게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코너에 갔더니 초코파이가 한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루블 위기 때 딸이 찾아 기뻐하던 그 과자였죠.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상자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맛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했죠. 계산대에서 앞사람도 초코파이를 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할머니였는데 손주에게 줄 거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느새 러시아 일상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리의 자동차, 집안의 가전제품, 아이들 손에 든 과자까지 한국이 스며들어 있었죠. 이게 단순한 상업적 성공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가 만든 결과였어요. 루블이 무너졌을 때 남아있었고 진품을 발견했을 때 정직했으며 약속을 지켰던 그 신뢰가 이제는 브랜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살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샀죠.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신뢰의 힘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은 광고로 러시아 시장을 점령한 게 아니라 신뢰로 러시아인의 마음을 얻었다고 적었죠. 다음 주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 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검토됐는데 한국이 최우선 순위로 올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을 우선하는 이유가 뭐냐고 상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이라고.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협력을 중단할 수 있고 유럽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만 한국은 관계를 중시한다고 설명했죠. 실제로 한국은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고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몇 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선순위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은 당연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신뢰받는 이유가 정확히 뭐냐고 물었죠.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일관성이 있다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어요. 루블 위기 때 떠나지 않았고 진품을 발견했을 때 숨기지 않았으며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죠. 이런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관계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러시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국에게 배우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 무렵 언론에서도 한국 관련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기술 제휴 소식들이 연일 나왔어요. 한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한국 러시아의 새로운 파트너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거리 인터뷰가 나왔어요. 러시아 시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었죠.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 성실하다, 의리가 있다는 답변들이 나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어려울 때 함께했다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했죠. 프로그램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몇 년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특별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날 외무부 고위 관계자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러 온 거였어요. 오찬을 함께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귀한 파트너라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했죠. 중국은 너무 크고 일본은 역사가 복잡하지만 한국은 딱 맞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거라고, 이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죠. 식사가 끝나고 연구소를 둘러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대답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죠.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면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건물마다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중 한국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루블 위기 때 홀로 불을 밝히고 있던 그 로고들이 이제는 모스크바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떠나지 않았고 러시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거였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일관성으로 말이죠.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이라고 적었어요. 한국은 러시아에게 기술을 팔았지만 신뢰를 나눴고 그 신뢰가 이제는 형제애로 자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이 먼저 러시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이었어요.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MTCR이라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강화됐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추가 기술을 이전하는 걸 막겠다는 거였어요. 국제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명확히 했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러시아가 더 이상 협력하면 안 된다는 압력이었습니다. 연구소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제 끝인가 보다고. 미국이 나서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쌓아온 신뢰가 정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본부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협력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대신 방식을 바꾸기로 했죠. 직접 기술 이전 대신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로호가 그 시작이었어요. 2009년에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여러 명이 참여하게 됐죠. 저는 나이가 많아 직접 파견되진 못했지만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동료들을 배웅하며 당부했어요. 한국 연구진을 잘 도와주라고. 그들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했죠.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우리도 이제 한국을 존경한다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오겠다고 했어요. 몇 달 뒤 한국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현지 연구진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와 한국 연구원이 발사대 앞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며 더 많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얘기였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는 보고였죠. 파견 나갔던 동료가 휴가차 모스크바에 돌아왔을 때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동료가 대답했어요. 놀랍다고.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배우려 한다고 말했죠.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불화수소라는 핵심 소재였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였죠.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어요. 연구소 식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일본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경제를 무기로 쓰는 건 비겁하다는 의견이었어요. 다른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인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죠.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하며 정이 든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단 하루 만에 반응한 거예요. 한국에 불화수소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죠.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결정이 나다니 말입니까? 보통은 몇 주씩 검토하고 회의를 거치는데 하루 만에 결정됐다는 게 놀라웠어요. 연구소가 술렁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냐는 의문이 쏟아졌죠. 누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일 때 도와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고. 루블 위기 때 한국이 러시아를 기다려줬으니 이제는 러시아가 도울 차례라는 논리였어요.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진짜 관계라고 했죠. 한국에서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것도 있었고 나로호 프로젝트 팀에서 보낸 것도 있었어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러시아의 빠른 대응에 감사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도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이건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관계였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한국이 이렇게 소중한 파트너가 될 줄은 말입니다. 2013년 나로호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거예요.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 속 한국 연구진이 환호하고 있었고 우리 러시아 과학자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었죠. 파견 나갔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선생님이 처음 한국을 믿어줬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능했다고 했죠. 과찬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어요. 단지 한국의 진심을 먼저 알아봤을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나로호가 날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기술과 한국의 열정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 무렵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2 전차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10년 전 우리가 제공한 T-80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개발한 전차였죠. 사진을 봤습니다. T-80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만의 기술이 더해져 있었고 성능도 훨씬 향상됐다는 평가였습니다. 동료들과 사진을 돌려보며 얘기했어요. 누군가 말했죠. 한국이 우리를 뛰어넘은 것 같다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뛰어넘은 게 아니라 발전시킨 거라고. 우리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개선한 거라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그랬죠. 도면을 받고도 밤새 분석했고 오류를 찾아 개선했으며 자기네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진짜 기술자의 자세였어요. 천국 미사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이것도 우리 기술이 시작점이었지만 결과물은 완전히 달랐죠. 회의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준 기술이 좋은 곳에 쓰였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냐고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학생이 선생을 뛰어넘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교육의 목적 아니냐고 말했죠.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좋은 학생이었다고, 배운 걸 잘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본부에서 보고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K2 전차는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천국 미사일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경쟁자가 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부정적 평가는 아니었어요. 건전한 경쟁자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서로 자극하며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는 분석이었죠. 동료들과 이 보고서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이는 걱정했습니다. 한국이 경쟁자가 되면 우리 시장을 잠식할 거라고. 하지만 다른 동료는 반대 의견이었어요. 한국과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지난 10년이 그걸 증명했다고 말했죠. 저도 후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신뢰로 맺어진 파트너였죠. 경쟁한다고 해서 적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극하며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이맘때쯤 한국 기술진이 처음 모스크바에 왔던 게 기억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줄은 말입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은 이제 러시아의 경쟁자가 됐지만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적었죠. 경쟁이 적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서로를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술로 시작해 신뢰로 이어졌고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됐죠. 미국이 막으려 했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았고 일본이 방해했지만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였어요.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말입니다. 그로부터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주 관련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봤죠. 그날도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이었는데 한국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누리호 발사 준비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 흐르고 있었죠. 손이 멈췄습니다. 누리호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완전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는 거였어요. 나로호는 러시아와 함께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설명이 나왔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한국이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말했죠.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도왔던 그 나라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면엔 나로 우주센터가 비쳤습니다. 발사대 위에 하얀 로켓이 서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나로호보다 훨씬 커 보였죠. 기자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3단 로켓이고 중량이 200톤이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엔진도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했죠. 화면이 관제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던 한국 기술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젊었던 그들이 이제는 중년이 됐을 테고 어쩌면 은퇴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초부터 거꾸로 새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면 속 관제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3, 2, 1 점화라는 음성이 들렸고 발사대에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청난 화염이었어요.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며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죠. 처음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장엄했어요. 카메라가 로켓을 따라 위로 올라갔고 어느새 누리호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죠. 화면 한쪽엔 고도와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러나 싶었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죠. 왜 우느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화면 속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단 분리 성공이라는 자막이 떴죠. 이어서 2단 분리 3단 점화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침내 위성 궤도 진입 성공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관제실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죠. 한 젊은 연구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이든 연구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그 모습들을 보며 저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이 도왔던 나라가 이렇게 컸다고 뿌듯하냐고 물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한 게 아니라 감격스럽다고 대답했어요. 화면엔 누리호 발사 과정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죠.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기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고.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라는 거였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제가 자랑스러운 게 이상했지만 정말 그랬어요. 20년 전 모스크바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때 알았어야 했죠. 한국의 진심을 말입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나로호 협력이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진작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기술 관련 뉴스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도 자주 들려와요.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됐다는 뉴스, 천국 미사일이 중동 국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보도들이었죠.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모스크바 회의실에서 한국을 무시하던 제 모습, 밤새 도면을 분석하던 한국 기술진의 눈빛, 루블 위기 때 딸이 찾아낸 초코파이, 진품 부품을 돌려주던 한국팀의 정직함, 나로호 발사의 환호, 누리호의 감격스러운 불꽃,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들 사이 갈등도 많고 불신도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처음엔 오만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존중과 신뢰로 바뀌었고 이제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죠. 형제라는 단어가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형제는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로도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그걸 보여줬죠. 어려울 때 함께했고 성공할 때 기뻐했으며 경쟁하면서도 협력했습니다. 이게 진짜 형제 관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1996년 그 회의실에서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을 계속 무시했다면,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드는 거죠. 한국 기술진이 밤을 새워 분석했을 때 우리가 주목했고, 설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인정했으며, 루블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기다려줬고, 진품을 돌려줬을 때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쌓여서 오늘의 신뢰가 됐어요.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처럼 단단한 관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요즘 젊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세와 정신을 배우고 싶어 해요. 밤새 연구하는 끈기, 작은 오류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의리,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배우려 합니다. 뿌듯합니다. 3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롤모델이 됐죠. 기술을 넘어선 롤모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됐어요.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문화가 인기라고 하더군요. 드라마만이 아니에요. 음악도 영화도 음식도 모두 인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루블 위기 때 남아있었고 진품을 돌려줬으며 어려울 때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쌓여서 오늘의 한류를 만든 겁니다. 문화는 신뢰 위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기술로 시작했지만 신뢰로 이어진 이 관계가 평화와 협력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할 때 한국과 러시아는 신뢰로 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이야기인데도 어쩐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누군가는 기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외교라 말하지만 결국 그 중심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이익이 먼저인 시대지만 끝까지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 아닐까요?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 계산보다 관계를 택한 나라, 그런 선택이 결국 역사를 바꾸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강한 건 목소리가 큰 쪽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남는 쪽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